오늘 그 동아일보 그리고 채널 A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찾아가는 청년 드림 금융캠프에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 특강을 위해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님, 그리고 디셈버앤 컴퍼니 정인영 대표님, 그리고 오늘 또 여러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황영기 회장님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기 회장님은 지난 이제 40년 가까이 산업계 그리고 금융계 등에서 한국 경제와 함께 산 그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40년 가까이 한국 경제와 함께하는 그런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황 회장님께서는 삼성증권 대표이사로 하셨고 또 우리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을 하셨으며 또 2015년 2월부터는 제3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분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CEO 특강을 해주실 정인영 대표님은 NC소프트 투자경영실장으로 계시면서 지금은 디셈버앤 컴퍼니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두 CEO님의 어떻게 보면 현재 금융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특강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 대표님께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라든지 또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그런 특강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는 간단하게 마치고 먼저 황영기 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금융투자회장 황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불편하네. 제가 다 볼 수가 없는데 청년 미래 자본시장 그런 제목인데요. 인사드리려고 자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올해가 숭실대 129년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균관대학교가 더 오래됐다 그러는데 조선시대 대학이고요. 대한민국 근대 대한민국의 제일 오래된 대학이고 기독교 민족주의 대학, 역세권에 있는 대학. 총장님은 그렇게 자랑하시던데요. 서울대 역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학에서 숭실대 오는 게 더 가깝다고, 숭실대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교정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저는 이제 기성세대인데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우리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도 정치권도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어떻게 펼쳐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올해 일을 해온 자본시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미래와 자본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지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핀테크에는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제 뒤에 말씀을 드릴 디셈버앤 컴퍼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디셈버앤 컴퍼니 정인영 사장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는 조금 자본시장 전반, 국가사회 전반, 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요, 1949년에 증권회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대한증권이라는 증권회사가 49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망하고 뭐 이름 바꾸고 해서 지금은 그게 제1호 증권회사 교보증권이 돼 있고요. 제2호 증권사는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3호 없어지고요. 4호 국제증권은 삼성증권으로 인수가 됐고요. 5호 동양증권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지금 유안타 대만증권회사가 돼 있습니다. 1953년에 대한증권업체가 만들어져서 제가 맡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전신입니다만은 여기는 무려 이제 64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회원사는 정회원 223개, 준회원사 119개, 특별회원사 23개.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라는 말에 밑줄 쫙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제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저희 파이낸셜 리트러시라고 그랬는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거를 리트러시라고 그러죠. 모든 걸 일리트러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을 이해하는 걸 파이낸셜 리트러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수학, 국어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졸업할 때도 최상위권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는 상위권인 거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데요. 근데 파이낸셜 리터러시는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금융을 안 가르쳐요. 경제학을 안 가르치고 금융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조선시대 산업공상 그런 생각이 좀 남아 있어서 돈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하면 좀 쪼잔한 것처럼, 치사한 것처럼, 뭐 따지는 것처럼, 그래서 좀 쿨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서 예민하고, 수익에 대해서 예민하고, 빌려준 거를 갚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지면 별로 재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 수준은 비교적 낮다라는 것이 평가인데요. 그래서 동아일보사에서 저희 협회하고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실에 같이 모여서 찾아가서 청년 드림 금융 캠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금융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도 하고 개인적인 재무 관리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목적으로 드림 캠프를 만들자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생태계를 한번 보시죠. 중앙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저희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도 만들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벌도 주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은행 있죠? 생명보험회사 있고요. 손해보험회사 있고 카드 있고요. 대부업 있습니다. 대부업 활용하시는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별로 대부업 활용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하죠. 사실은 안 좋다고 얘기할 것도 못 되는데 사회에서는 좀 대부업은 약간 좀 안 좋은 업종 같이 보입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디셈버 정인영 사장이 하시는 핀테크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으로 금융투자 업종이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업종은 증권회사, 그다음에 자산운용회사,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 선물회사 이런 회사들이 금융투자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모바일에서 세계 1등, 가전은 LG전자가 세계 1등, 뭐 등등 우리나라에서 세계 1등을 자랑하는 부문들이 있습니다만 금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80등, 그리고 IMD라고 스위스에서 국가 간 경쟁력 비교하는 기관에서는 37등으로 나왔는데요. 왜 80등이냐 하면 저거는 주관적 평가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금융 이용자들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은행의 수준은 몇 점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카드 회사의 수준은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60점이다. 나는 80점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그걸 모아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은행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고맙고 이틀 안에 은행을 갈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마워서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은행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은행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갖고 100점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내가 내 돈 찾는데 수수료를 100원을 받으면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받고 난리냐. 그래갖고 은행 서비스 빵점 이렇게 매깁니다.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우리는 굉장히 엄하게 나와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가면은 카드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돈 찾기 어렵고 송금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손안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가 다 일어납니다. 하드웨어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갔나요? 그런데도 138개국 중에 80등, 우리 바로 뒤에 우간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서 80점 정도라고 나왔다고 자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점포수라든지 국민 한 사람당 금융자산의 규모, 은행 점포수, ATM기의 숫자, 송금 수수료의 비싸고 싸고 편의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소위 IMD에서 따지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한 37등 하고 있는데 저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2, 11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라고 치는데 금융은 37등이면 괜찮은 거냐? 80등은 아니고 37등이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자부심이나 자존심으로 보면 금융이라는 데가 37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저거는 이따가 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업권 여러 개를 보셨는데 잠깐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12개, 증권회사 53개, 자산운용사 165개, 선보사 25개, 손보사 32개, 카드사 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총자산이 1672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GDP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증권은 회사는 53개인데 총자산이 356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덩치 측면에서는 은행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종사하는 직원이 43,000명,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35,000명, 자산운용사 직원이 6,400명, 생보사 직원이 27,000명, 손보사가 32,000명. 대충 그런 정도인데요. 생보사에 근무하는 직원 저 밑에 보시면 설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사. 생보 설계사가 126,000명, 손보 설계사가 165,000명. 여러분들도 아마 설계사들의 접촉을 받아서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숫자가 한 10년 전에는 2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banca슈란스라는 게 생겼죠. 은행에서 보험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보험 설계사 숫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이 플레이어들하고 펑션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53개 증권사의 전체 자기자본 규모가 50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으시는 골만삭스는 한 94조, 지금 100조 정도 됐을 겁니다. 규모를 보시면 골만삭스가 94조, 모건 스탠리가 80조, 노무라가 28조,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큰 중신증권이 한 26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가 미래에셋 대우인데요, 6조 6천억, 농협 계열의 NH투자증권이 4조 6천, 그리고 KB금융그룹의 KB증권이 4조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게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에서 자주 쓰는 말로 AUM이라는 말을 씁니다. Asset Under Management, 관리자산이라는 말이죠. AUM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 있는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릴 린치가 몇 개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된 회사인데요. 무려 5,640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뱅가드라고요. 인덱스 펀드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인데, 뱅가드는 3,840조,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는 2,640조, 피델리티는 2,280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큰 삼성자산운용이 210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자산운용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게 88조밖에 안 됩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210조인데 블랙락이 5,640조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금융회사들의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내려오는데 우리 현대차, 삼성전자, 요새는 아모레스시픽 해서 사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왔는데 금융업은 왜 그렇게 못 컸을까? 이게 이제 우리 금융업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돼요. 저는 평생 금융업종에 종사한 사람인데 제가 속한 업종이 이렇게 세계에서 위상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숙제가 많죠. 사실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은 제조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동차 같으면 디자인 좋고 성능 좋고 가격 좋고 워런트가 10년 붙어 있다 그러면 현대차도 오케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삽니다. 근데 미국의 연금을 운용해야 되는 노인이 내가 한국의 미래에셋이 자산운용을 잘 한다는데 내가 피델리티에 돈을 맡기지 않고 미래에셋에 돈을 맡긴다?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로컬리티, 속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눈에 보이는 은행, 자기가 잘 아는 은행을 가게 되고, 증권회사도 자기가 잘 아는 로컬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조업만 해도 아모레에서 나온 후가 좋다 그러면 면세점 가서 사고, 현대차가 좋다 그러면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삼성전자 휴대폰이 좋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든 다 사는데, 금융은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갖고 있는 속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같이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금융산업도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한국 사람이 사는 자동차는 1년에 100만 대가 안 되지만 나는 1000만 대짜리 공장을 지어서 90%는 해외 수출한다. 이게 가능한데, 국내는 우리나라에서 KB 국민은행 같으면 우리 자산은 400조지만 내가 해외에서 4,000조 자산을 운영하겠다. 조금 어렵습니다. 금융에 가진 속성이.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핑계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금융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공재다,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래요. 근데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장사가,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융은 공공기관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사시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근데 신용도가 좀 떨어져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도의 위험이 높으니까. 그런데 실제 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돈 붓고 가난한데 돈이 필요한데 이자까지 많이 내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야 우리는 돈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간다. 가난한 사람들, 중소기업들 그 불평을 다 정치권들한테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은행원이라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금리를 싸게 빌려줘가지고 이 회사가 커서 나중에 우리한테 돈을 갚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은행원으로서 중소기업한테는 3%의 금리를 빌려주고 삼성전자는 돈이 많으니까 5%의 금리를 빌려주고 말이 되나요? 안 돼요. 정서적으로는 말 됩니다. 포스코, 삼성전자는 돈 많으니까 니들이 이자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하고 돈의 논리하고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도 영세 가맹업자들한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받아라 하고 정치권에서 카드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금리를 싸게 받아라고 정부에서 자꾸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좀 나빠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을 많이 하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좀 어려우면 은행에서는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돈을 띄면 안 되니까. 근데 정부, 지자체, 국세 이런 데서 은행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돈을 빼면, 돈을 안 빌려주면 그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가 2만 명 생기고 가족까지 치면 10만 명이고 울산 경제가 망하고 창원 경제가 망하는데 은행이 어떻게 너 살 생각만 하고 돈을 빼느냐? 안 돼. 은행 뭐가지 자르겠어. 이렇게 나오면 은행이 주춤하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사회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철저하게 상업주의로 하지 못하고 사회 공공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성장이 위축된. 그래서 제가 가끔 큰 그 문중에 장손으로서 집안 제사 지내다가 슬림을 좀 덜어먹는 그런 것 비슷한 역할을 은행이 했다고 보고요. 은행 말고 다른 금융회사도 크게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생산성을 보면 이것도 참 부끄럽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화돼서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80, 폴란드 80, 이스라엘은 창업 같은 게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저 비율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이 높으니까 서비스업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우리 금융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이 수익을 철저하게 추구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어려워진 또 원인 중에 하나는 금융의 규제입니다. 이 중에서는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일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 되실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되시면 내가 금융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야, 철수야 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밥 먹고 8시에 나가서 지하철 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2시에는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밤 10시 반까지 돌아서 뭐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거형 규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야 철수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야, 그럼 네가 알아서 엔지니어 되라. 이 생활은 네가 하고 대신에 너 승실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엔지니어 되는 거는 네가 나하고 약속하는 거다. 이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철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하겠죠. 감독회비 같으면 밤새 공부하고 낮에 잘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활 패턴을 만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원칙 중심 규제입니다. 너와 나의 약속. 원칙은 네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고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규제는 굉장히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기치지 말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고 그리고 무리하게 영업을 해서 사회에 불안을 끼치지 말고 이런 정도의 원칙 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상품 만들 때 감독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앞으로 원칙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금융산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한 것이 에코티 컬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부분인데 에코티 컬처라는 건 주식 투자 문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 자산의 비중을 보면요.
금융자산이 한 37%고 63%가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아직 없으시죠? 여러분 이제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버님 재산이 뭘까? 별난 집 한 채다. 그런 경우가 많죠. 집이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후 대비해서 연금 들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은행 예금 좀 갖고 있고 주식 좀 갖고 있고 그 비중이 우리는 36%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은 70%가 금융자산입니다. 부동산은 30% 정도예요. 미국 사람도 집에 살잖아요. 어떻게 사냐? 미국 사람들은 되게 월세로 살아요. 집을 사지 않고 내가 원하는데 월세를 내고 그냥 사는 걸로 해서 소유 개념에서 이용 개념으로 미국은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집은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서부터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집 살 생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적당한데 전 역세권 있는데 그저 한 달에 내가 낼 수 있는 어포더블한 정도의 월세면 어디든지 가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 50이 돼서 이제 재산이 한 10억, 20억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 비슷하게 70%는 금융자산으로 아마 돈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70%가 부동산이지만 여러분들의 세대는 아마 70%가 금융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를 지금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뀔 것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한 30% 정도 되는 금융자산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비중을 보면 우리는 현금 예금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 근데 미국은 50%가 펀드나 주식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현금 예금이 더 높아요. 일본은 그래서 금융산업이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금융산업이 크게 발달을 안 했어요. 영국, 호주, 미국 이런 데는 현금 예금 비중이 거의 20% 정도 이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미국의 경우는 주식 투자, 펀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영국, 호주는 보험, 연금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은행 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이 빠져나와서 보험, 연금, 주식, 펀드 이쪽으로 돈이 움직이리라고 예상이 되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상태대로 계속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걸 아는 거는 쉬워요. 네이버 찾아보면 팩트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예측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데 호주의 경우는 자산운용업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 3, 40년 전에는 GDP 한 5% 정도가 금융산업이었는데 지금은 5%를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6% 정도 됩니다. 근데 호주의 경우는 10% 가치의 금융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호주는 뭐 가보신 분들 있고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저녁에 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광물이 있었죠. 광물 자원이. 근데 세계적인 광물 값이 떨어지면서 호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략적으로 원자재 하나만 믿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구나. 뭐가 좋을까 해서 저는 금융산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으로 국가성장 전략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요, 금융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으냐? 제 생각에는 자산운용업이 앞으로 커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운용업이라는 건요, 남의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여러분들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부 주식으로 운영하겠다. 또는 반은 주식으로 운영하고 반은 채권으로 운영하겠다. 또는 당신이 나한테 맡긴 1억 원을 나는 전부 해외에 투자하겠다. 근데 해외 중에서도
인도, 베트남 같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약속대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 이게 자산운용업의 이제 기본 개념인데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전 세계 정보가 24시간 안에 컴퓨터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우수한 인력 몇 명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되고 신뢰가 뒷받침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과 신뢰가 있다면 사실은 5명, 10명이서 천억, 조 단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잘 맞는 업종이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이 공적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 그다음에 펀드 이게 하나가 예상표입니다. 이게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만든 건데요. 이 숫자도 사실 제가 보기 약간 언더에스티메이트 돼 있다고 볼 정도인데요.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시죠. 지금 작년 말에 우리 국민연금이 558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세계 지금 3위의 연기금입니다. 근데 이게요, 돈이 지금 쌓여가는 중이에요. 이제 크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커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1,700조가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GDP보다 많아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외부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이제 직장 근무 경력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이 올라가요. 지금 147조입니다. 이게 2030년이 되면 1,000조가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그리고 3층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개인연금이에요. 그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개인연금이 지금 116조인데요. 저것도 2030년이면 800조가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펀드 시장이 470조예요. 저것도 2030년이면 764조. 그래서 지금 1,300조 정도 되는 자산운용 시장이 2030년에 4,300조가 됩니다. 저거는요, 세계에서 규모로 치면은 10위 안에 들어가요. 드디어 금융산업이 제조업 비슷하게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20년쯤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의 규모 자체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산운용업이 유망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돈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자기 나라는 조그매요. 근데 세계 부자들이 다 그 나라에 돈을 맡겨요. 리걸 스테빌리티, 법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운용하는 돈들이 스위스하고 홍콩, 싱가포르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굉장히 가깝죠. 중국 사람들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자산운용 업계가 실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는 평판만 부족하면 중국의 15억 중에 5억이 우리나라에 돈을 맡길 수가 있어요. 중국의 게이트웨이예요. 이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030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창 사회에서 막 신나게 활동하고 부장님 되시고 상무님 되셨을 그때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국내에 쌓여 있고 저거보다 더 큰 돈이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 바로 근처에 말이죠. 여기까지가 전체 총론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상식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투자 리스크하고 리턴 항상 비례하는 건 아시죠?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져야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게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다. 그런 세 가지 세상에 없는 것이 있죠. 금융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면 높은 위험을 테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으려면 은행에 돈 들고 가서 1.5% 예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 중 또는 벤처 회사 중에서 내가 한번
5배, 10배를 벌 수 있는 종목을 고르겠다. 그러면 쪽박의 위험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셔야 돼요.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양날의 칼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나쁜 케이스예요. 지금 200만 원 7%로 30년 빌려서 갚으려면은 나중에 1,500만 원 갚아야 돼요. 7.6배.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200만 원을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를 해서 인덱스가 매년 7% 정도 올랐다고 보면 30년 후에는 1,52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식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될 말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분장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 둘째 장기 투자, 셋째 뭐 같아요? 세 번째 해외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분장해.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아는 나라들이에요. 홍콩, 미국,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지난 한 40년간 이렇게 보면은요, 한 30여 년을 보면은 다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죠. 그래서요, 86년부터 2016년 30년 동안에 홍콩 시장은 14배 올랐어요. 한국 시장은 13배 오르고요. 미국 13배, 영국 4배, 독일 8배. 이게 길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30년 수익률을 자산 기준으로 한번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1986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주식은 18배가 됐어요. 그리고 채권이 11배. 부동산은 4배.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4배 됐다 그러면 왠지 신나잖아요. 부모님 가끔 그러시고, 야 이거 우리 살고 있는 집 말이야. 옛날에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 됐다. 행복하시죠? 30년 사이에. 그죠? 30년 사이에 4배 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채권을 사고 주식을 샀으면, 코스피를 샀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주식 투자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중에 수익이 좋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어떤 제러미 시겔이라는 양반이 별로 할 일이 없었던지 210년간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은 자료가 오래 쌓여 있으니까 210년간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1908년 이후에 미국 주식의 연수익률이 6.6%예요. 연수익률 6.6%가 210년이 되면 얼마 되는지 짐작이나 되세요? 1802년에 1달러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이 한 게 2002년인데요. 무려 70만 불이 있습니다. 70만 불. 컴퓨터로 가서 계산해 보세요. 틀리나 맞나? 저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주식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실까? 여러분들 사피엔스 많이 보셨을 텐데, 유발 하라리 교수가 3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배워서 평생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시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20년 배워서 평생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요. 지금 같은 금융회사, 은행증권, 보험 같은 회사가 지금 같은 형태로 10년 후에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뱅킹은 남아있겠지만 뱅크는 없어진다. 유명한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뱅크가 없어질까? 뱅크가 없어지면 뱅크도 없어지겠죠, 은행원이. 그럼 내가 은행원이 됐다가 10년 후에 은행원 직업이 없어지면 나는 잘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행원은 숫자가 늘어나는 직업은 아닐 것이다. 증권도 온라인 트레이딩이 되면서 증권 주식 브로커들의 숫자는 사실상 줄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를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너무 크고요. 지금 언론사들도 로봇가 기사를 쓰는 시대가 됐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천길병원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 딴 데도 이제 왓슨이 들어왔어요. 근데 왓슨이 이 건강검진 결과, 뭐 CT, MRI 찍은 결과 이런 것들을 왓슨에다가 집어넣으면 왓슨이 이거는 당뇨병 초기고 이 약은 뭐를 먹어야 된다라고 처방을 다 해요. 근데 왓슨의 처방이 놀랍게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환자들이 가천길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점잖게 앉아서 당신은 뭐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암 이기라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요새는 환자들이 물어본답니다. 왓슨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왓슨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은 환자가 슬그머니 인사하고 나가서 왓슨 있는 다른 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왓슨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의사가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한데 놀라운 것은요. 의사 선생님 최우수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왓슨의 진단. 그런데 문제는요. 왓슨하고 의사 선생님이 왜 경쟁하기가 어려우냐면 의사 선생님은 10분 전에 나온 미국에서 발표된 뉴 메디컬 저널 오브 뉴 잉글랜드 이런 세계 최고의 의료 잡지를 볼 수가 없어요. 밤에 주무셔야 돼요. 1시간 전에는 강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왓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나온 모든 논문을 실시간으로 다 받아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왓슨 하나가 갖고 있는 지식은 왓슨 2한테 즉시 전달할 수가 있어요. 100배, 20배 전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왓슨의 공부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을 안 자요. 24시간 7일 52주 해서 8,760시간 1년에 8,760시간을 공부를 하거든요. 왓슨은. 근데 아웃라이어들 많이 보이겠죠. 말씀드려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만 시간을 투입을 하면 뭔가 한 가닥 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왓슨은 1년이면은 한 가닥 하는 수준이 됐거든요. 우리가 3년, 10년 걸리는 거를 왓슨은 1년 만에. 이런 잠들지 않는 경쟁자 참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경쟁자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살아남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저 밑에 오른쪽 밑에 보세요. The Future of Employment라고 해서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사라질 직업이에요. 텔레마케터 아시죠? 전화해서 뭐 컴플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상품을 마케팅한다든지 스포츠 심판 없어지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스포츠는 사실은 기계가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사람이 보는 것보다. 그죠? 지금 이미 이제 그 심판의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비디오 촬영해서 그걸로 오심을 재점검하는 게 추세가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1, 20년 동안은 있을 것 같은 직업. 근데 그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 있어야 앞으로 30년, 40년 먹고 살까. 근데 우리 때는요. 직장 생활을 30년, 40년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70~80%는 아마 내 생각에 100살을 넘기실 거예요.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살 넘기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오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버는 거, 노후를 대비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개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실 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꽤 오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직업을 미리 잘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당분간 여러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신종 무기 세 가지 다 아시겠지만 영어, 중국어, 컴퓨터 코딩. 컴퓨터 코딩은 엔지니어가 아니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이걸 그 컴퓨터와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우리 애들이나 이런 후배들한테 이 세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그 질문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데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토마스 피케티 얘기가 아니라도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 생산성보다 높아요.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덜 벌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져요. 또 AI 시대에는 능력이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로봇들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로봇들한테 일자리를 뺏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괴리는 점점 커질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예상이 돼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80~90%의 사람은 돈이 별로 없고 이게 안전한 사회일까? 안정된 사회일까? 별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도 평등이고 오른쪽도 사실은 평등이에요. 다 하나는 평등하고 하나는 공평한데 왼쪽에는 축구 경기할 수 있는 박스의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똑같이 사이즈를 줬어요. 그러니까 꼬마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이 에코티 공평하려면 꼬마한테는 큰 박스를 주고 큰 사람한테는 작은 박스를 주고 이렇게 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결국은 사회에서 태생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퀄리티의 시작이에요. 평등한 기회를 줘요. 근데 하다 보니까 키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뭘 해야 되냐? 복지 시스템으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우리 자본주의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갈래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할 때 한국 기자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기 한국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아시안인데 질문했다. 코리안이냐? No, I'm Chinese.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질문하겠다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야 너 말고 한국 사람 중에서 질문해라. 시간 한참 줬어요. 한국 사람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중국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 아무도 질문 안 하잖냐. 내가 대신 질문하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질문하는 동영상입니다. 질문 잘 안 하는. 그런데 대학이 뭐죠? 여러분들 대학에 들으셨잖아요. 큰 학교, 높은 학교죠. 대학은 학문하러 오셨죠. 학의 문자가 뭐예요? 물어볼 문자죠. 학문이지 학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서 대학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학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학문은 질문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학에 온 이유지 정답 찾아서 여기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 있어요. 딴 사람도 모르고 그걸 누가 먼저 창의적으로 찾느냐 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남겨주고 싶은 말은 사실은 저 말이에요. 금융 이런 것들을
본방수화가 되실 거고요. 내가 왜 학교에 왔나?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왔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대학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학문은 물어보는 일이다. 그렇죠?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창의력도 많고 뭐 창업도 잘한다 그러는데 유태인은 애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엄마가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 오늘 뭐 물어봤니? 유태인들이 하는 후치파 정신이라는 것도 아주 독특해요. 유태인들 같이 있어보면 좀 짜증나요. 얘기하면 되게 대들어요. 네가 네 한 얘기가 맞다는 걸 어떻게 너는 증명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대들거든요.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 네 생각이 맞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후치파 정신이에요. 그거는 동료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원도 사장한테 대들고 부장도 이사한테 대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옳은 거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이거는 인간의 권리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거든요. 책은 사실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 끊임없는 질문이 솟아나와요. 그게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 사피엔스를 읽으면 이런저런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많은 질문을 풀어보고하는 질문을 유발하는 그런 좋은 책들은 사실은 단편적인 어떤 답을 쓰는 책들은 별 재미없고요. 시간이 나시면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사기를 한번 읽으시라는 거예요. 괜히 굉장히 양이 많은데 정이 안 되시면 몇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그 만화가가 사기를 만화로 그려놨어요. 25권짜리 만화로. 근데 권당 11,000원이니까 25권짜리는 30만 원 되잖아요. 혼자 사기 좀 비싸요.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며칠서 후마시 해가지고 사서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기를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입사 시험 보실 때도 여기 나오는 얘기 다다익선, 낭중지추, 파부침주, 삼면초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기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인류 사회에 많은 제국들이 명령했어요.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몽골 제국, 투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해서 많은 제국들이 명령을 했는데 예일대학교의 중국계 아메리칸인데요. 에미 트라라는 교수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한 제국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망하느냐, 또 왜 어떤 제국은 오래가고 어떤 제국은 빨리 망했느냐. 이거는 우리 생활과도 관계가 있고 우리 가족과도 관계가 있고 내가 속한 조그만 동아리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 학교와 관계가 있고 나중에 회사와도 관계가 있고 국가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면 결국은 관용과 포용성이 제국을 일으키고 오래 유지시키는 비결이라는 그런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균세라는 책은 뭐 워낙 많이 알려졌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인류가 발달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에 대해서 장구한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저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은 사피엔스예요. 이거 보시면 정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렵 시대에는 인간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노루를 잡으려다가 놓치면 딴 노루를 잡으면 돼요. 오늘 떨어지는 과일 먹으면 되고 없으면 옆에 과일을 먹으면 돼요. 근데 농업을 하면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 땅은 척박하고 옆에 땅은 비옥해요. 그러면 저 땅을 뺏어오고 싶어요. 수렵 시대에는 저 노루를 뺏어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렵 시대에는 전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농업을 하면서 인류 사이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인류가 행복해졌다. 문명이 발달했다. 대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가 인류를 죽이고 인간 사이의 전쟁은 농업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주장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장구한 7만 년의 역사를 관조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으로 그 지식을 정리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전에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젊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미팅 약속을 하든지 회의를 가든지 뭐 하시잖아요. 항상 15분 전에 가라. Be ready. 미리 가 있으면 편해요. 약속 장소 미리 가면 메뉴도 미리 보고 뭐 분위기도 보고 뭐 대화 준비도 다 하고 편하잖아요. 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모든 약속에 15분 전에 도착한다. 그럼 지하철은 정확하니까 15분 전에 갈 수 있고요. 가끔가다 버스를 타면 늦더라도 사실은 15분 전에 가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대략은요. 그래서 15분 전 도착하시라. Be ready.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했다고 알려진 거지만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인가? 그 스티브 잡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맥을 만들면서 그때 직원들이 반발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될 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품을 하나 만들러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세상을 놀랄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나는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세상에 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까지는 봤는데, 제가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사람 이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실히 우주의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안 보이죠?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레볼루션을 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쓰고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거대한 흔적이죠. 이렇게 자기가 꿈을 크게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이 내 영토가 아니야. 나는 전 세계야.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은 나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뭔가 최소한 대한민국을 흔들 만한 일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융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얘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더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황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인영 디셈버의 컴퍼니 대표님의 두 번째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셈버의 컴퍼니는 로드 어드바이저 투자 자문사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금융 투자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회사로,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정인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영입니다. 앞에 이제 황현기 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이렇게 경륜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인사이트 통찰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다음 강의는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좋은 귀중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좋은 말씀을 또 뭔가 얻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제가 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황 회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잠깐 제가 얘기를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투자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들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첫 번째 금융 투자 시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저도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여요. 황 회장님의 어떤 강연을 듣기 전과 듣기 후가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황 회장님,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뭐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혹은 AI를 통해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AI 위주로 돌아가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좀 오늘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AI 혹은 무슨 블록체인 그리고 IoT 기계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곤 하는데 이제 아까 농업혁명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혁명 이런 걸 보면 그게 기술이라는 게 딱 나왔다고 갑자기 세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 상황에 어떠한 변화들이 누적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그 기술이 어떻게 변화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는 현재 저희 제목 이제 4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금융투자 시대정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금융투자업에서 시대정신이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고 제가 바라본 뷰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시대정신이 와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을 말하면 이 지난 15년 지금 2017년이긴 하지만 2012년, 15년, 2010년 보면은 금융투자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2001년에 9/11 테러가 물론 그 전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확 망가졌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유로존 위기, 차이나 위기, 또 작년에는 트럼프 당선을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런 거 붙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인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입장에서 내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 좀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은 한 방에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걸 점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선진화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을 불려야 되는 개념을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선진 금융 국가에서는 자산은 불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컨셉이 점점 하이넷워스 혹은 인스티튜션 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웰스 프로텍션이라는 개념 혹은 에셋 프로텍션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에셋 프로텍션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입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분장해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산 투자, 장기 투자, 해외 투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의 대상에서 내가 자산을 보호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산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어떤 자산 가격이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아까 저기 큰 이슈에 쓰진 않았지만 유독이 2000년대 이후에 큰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쓰나미, 지진, 얘기할 거 일본도 얼마 전에 쓰나미가 나서 원전이 이제 폭파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연재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 테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냉전 이후 시기에 평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YS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내 자산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 위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정치적 위험을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세제 변동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내 자산을 어디 한 국가에 놔뒀는데 이 국가의 세제가 변동하게 되면은 내 재산이 변동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한 곳, 아까 분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리고 에셋 클래스를 분산 투자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사실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돼서 된 거는 불과 5, 60년도 채 안 됐고 그게 일반인들한테 내려오기 시작한 것까지 최 불과 이제 한 5, 6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선진국에서는 선진 그 금융 사회에서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개념들이 막 확산이 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어떤 4차 금융계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요. 어떤 시대정신 첫 번째로 보면 근데 이제 이슈가 생기죠. 그거를 이전에는 다 사람이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뭐 변동성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사람이 했는데 그런 어떤 룰 베이스의 계산은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2008년에서 설립해서 2011년부터 서비스나 웰스프론트라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도 로보 어드바이저 하지만 일단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웰스프론트는 그런 어떤 자산 배분에 관련된 거를 모든 걸 다 자동화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산 배분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하게 해주고 이거는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계산하는 건 사람보다 인간이 훨씬 기계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웰스프론트가 2011년부터 이런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굉장히 AUM을 그 S 언더러 베이브런트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발견된 또 다른 그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 아까도 유병헌 얘기를 했지만 사람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하지 어떻게 사람 믿냐. 그래서 이게 이제 웰스프론트라는 걸 보면 미국이 이제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동부는 이제 고전 뉴욕을 바탕으로 한 고전적인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보수적 성향이라는데 서부는 이제 예전에 고 웨스트 시절부터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베이에리어라고 하죠. 좀 깨어 있다고 진보적 성향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 웰스프론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동부의 금융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 사람을 어떻게 믿냐라는 표현에서 기계를 믿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 혹은 이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 투자 업종에 자금을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대 정신은 결국에는 글로벌 분산 투자라는 게 이 금융 투자 시대 금융 투자에서 현재 시대 정신이 되어 있고 그 어떤 핵심 아이디어는 자산 배분인데 이것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하더라. 그리고 그거를 이미 기계가 훨씬 잘하는 걸 미국 시장으로 기준 보면은 그걸 신뢰하더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긴장을 해서. 근데 그럼 인간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이냐? 금융이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갖고 있다면 그럼 사람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중국어, 영어, 코딩을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코딩을 해서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든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코딩을 해서 이런 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코딩을 하는 직업이 될 수가 없죠. 여기도 이제 이공계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코딩이 자신 없으면 그럼 내 직업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역할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부분의 취지죠. 근데 또 다른 시대 정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업 경영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보는데 기업 경영의 관점으로 할 수 있죠. 기업 경영의 관점으로 보면은 80년대 이후, 80년대 말고 90년대, 2000년대 보면서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는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도 우리는 다 공개돼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저성장 기조가 또 요새는 있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기업들이 저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글로벌화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업의 경영에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기업의 경영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애널리스트들이 그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직업들이 기업 밖에서 기업의 정보를 자기만의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기업을 예측하고 그걸 맞추고 그래서 그걸 통해 국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죠. 근데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저성장인 상황이 되고 그리고 경쟁이 글로벌화되면서 기업도 자기 스스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죠. 보면 그 네이버에서 제가 어젠가 그제 검색을 했어요. 애널리스트 옛날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오는데 잘 안 보이는데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 수가 점점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예측도, 그러니까 50%가 너무 굉장히 훌륭한 애널리스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54%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반만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잘 못 맞추는 상황은 점점 더 심화가 됐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공개 이슈, 그 공정 공시 이슈로 인해서 그 외부에서 아는 정보를 아는 수준은 결국에 다 평등해집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도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되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분야로 봐서도 그 애널리스트 실력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오르면 맞추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좀 이제 재미없는,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왜 애널리스트 고용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들이 생기죠. 이 분야에서도 이제 좀 답답해지죠. 근데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룰 베이스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측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는 기계가 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켄쇼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이제 켄쇼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 뉴욕타임즈에 있는 걸 잠깐 읽어보면, 켄쇼는 사람 대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따라 기사 및 자료 검색부터 시장 동향 분석, 투자 조언까지 제공을 한다. 50만 달러, 뭐 한 5억 되는가요? 연봉의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 하는 작업을 켄쇼는 10분 만에 처리한다. 이게 애널리스틱 하는 작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작업입니다. 기업의 자료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걸 판단해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근데 이것도 결국엔 다 기계가 하게 되는 상황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단순한 수학적인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한 어떤 그런 분석들을 이미 이것도 기계가 사람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게 켄쇼가 어떤 식으로 그 분석을 해주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실제 켄쇼가 이제 프레젠테이션한테 이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크래시가 났을 때, 그러니까 항공사에 사고가 났을 때 항공사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줘요. 검색어로 뭐 보잉 크래시라고 검색을 하면 엔터를 치면 이제 쭉 나옵니다. 보잉과 연관된 기업들의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클릭을 할 수 있고, 그 뉴스에서 크래시와 관련된 그 뉴스들이 뜹니다. 그럼 뉴스에 날짜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날짜 중심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크래시 이후에 일주일 이후 혹은 한 달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냥 자동으로 다 분석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줘요. 제가 저기 슬라이드 쇼를 여기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아직 얘가 상용화 그 라이센스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서 제가 여기 실시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을 인간이 하려면은 과거에 며칠에 뉴스가 났는지 다 뉴스를 찾아봐야 되죠. 뉴스 찾으면 이제 그 일자의 주가가 어떻게 보였는지 또 다 찾아봐야 되죠. 이거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이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기계는 그걸 한 번에 해줘서 레포트를 딱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공교롭게도 재미있었던 게 이제 그 켄쇼가 실제 보잉 크래시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돌아다녔는데, 최근에 유나이티드 항공사인가요? 그게 또 이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뭘 끌어내고 또 엊그저께 뭐 토끼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걸 또 부스트를 받았어요. 실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뭐 그런 분석들이 이제 막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켄쇼라는 회사는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인수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동부에 있는 전통적인 회사죠. 아까 이제 1위 회사라고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으니까 인력을 줄이기 시작하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지는 시장이야.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하나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얘기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보잉 크래시 나는 건 사람이 쳐야 돼요. 아까 황현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 아직 기계가 스스로 질문을 생산하는 기술 수준까지 가려면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한 4, 50년 지나면 그 질문까지 생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근데 하는 게 단순히 크리에이티비티만 가지고서 질문할 수가 없고 도메인 노리지가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한 굉장히 자기만의 고민과 성찰과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결국엔 누가 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를 뽑는다 라고 하면 이전처럼 리포트를 잘 쓰고 스마트한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캔쇼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친구를 뽑을 거예요. 그럼 캔쇼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질문을 어떻게 내가 더 질문을 제너레이트하고 질문 조합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IBM 왓슨 같은 경우도 저희는 IBM 왓슨을 좀 써보면은 왓슨 이제 의료 쪽에서도 사용되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애널리틱 툴인데 왓슨도 결국에는 질문을 사람이 입력해야 하면 그 질문을 기기가 해석해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 거지 질문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왓슨의 어떤 메디칼 왓슨 같은 경우도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그 엔지니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메디칼 왓슨은 완성형이죠 지금. 하지만 그게 여러 분야에 쓰이게 되면은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질문을 잘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냐 이 얘기를 해야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뭐 질문 던지기 당연히 좋지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던져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왓슨 캔쇼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업 투자의 관점을 이제 시대 정책 얘기다 조금 이쪽에 넘어가요. 기업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알고서 투자해봐야 안 돼요. 결국에 기업의 어떤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좋은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 사람이 더 낫냐, 머신이 더 낫냐. 지금 체리를 이제 고르는데 휴먼 온리를 하냐, 이제 여기는 어떤 분이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체리의 어떤 좋은 체리를 골라내죠. 머신 에이디드냐. 이거 뭐 100% 머신 에이디드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휴먼 온리로 하면 눈으로 보고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 자기만의 어떤 지식이 이전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고. 근데 머신 에이디드가 되면은 기계만 잘 다루면은 훨씬 더 잘합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두 그림을 놓고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패시브 액티브라고 이 체리를 고르는 사람이 체리를 키운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기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체리를 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르는 사람은 고르는 능력만 있었으면 됐지만 키우는 사람은 키우는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전문 지식이 있어요. 예전에 패시브,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거냐 고르는 능력만 있는 게 과거의 애널리스트였다면 액티브, 내가 이 체리를 키우는 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키우는 게 더 낫지 사전에 누가 키우는 거 고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키우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도 그래서 최근에 보면 최근 10년, 15년간 그냥 외부에서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형태의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시장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계를 활용하는 어쩌든 그게 바로 P나 VC,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왜 주식시장에 보죠. HTC 키거나 보면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갤럭시 A를 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VC나 P는 이제 그런 방식의 투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 투자를 할 거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내 노력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지.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프리킨이라고 VC PE 분야에서 제일 큰 리서치 회사의 자료인데 이 00년부터 05년, 06까지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죠. 그러다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널리스트, 즉 외부에서 정보를 갖고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VC는 벤처 캐피탈이죠. 창업 초기 기업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를 해서 같이 기업을 가져가죠. PE도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미 커져 있는 회사를 자기네 인수해서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헤지 펀드도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라고 해서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 이런 말들이 나온 것도 사실 2000년대 중반쯤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뭐 엘리엇, 삼성물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정지는 결국에는 직접 개입하는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 오브 AI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그러면 조금 이제 희망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나 사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면은 더 투자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체 투자 AI라고 했는데 AI를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AI cannot replace AI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AI는 alternative investment고 뒤에 AI는 이제 앞에 AI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로 뒤에 AI가 alternative investment죠. AI cannot replace AI. 대체 투자는 인공지능은 대체 투자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체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 요새 취업 준비하시면 시사상식사전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제 방문가에서 나와 있는데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전통적인 투자 상품 대신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그러면서 사회간접펀드, 벤처기업, 원자재, 사모펀드 선박 뭐 이런 것들을 넓어진 추세이다. 근데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옛날 말이 아니고 최근입니다. 보면 그리고 AI는 그럼 과거의 전통적인 투자랑 무엇이 다르냐? 아까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제 힌트를 드렸었죠. 대체 투자의 본질은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전의 투자 방식은 사놓고 기다렸죠. 삼성전자를 사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변화해서 좋을 것 같으면 기다리고 좀 내 예상과 달라지면 그냥 팔고 말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갤럭시 S8 정도를 사는 정도의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종류가 사전에 분석을 합니다. 사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사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전통 대체 투자는 산 이후에 더 힘든 겁니다. 사기까지도 물론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산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에셋의 가치를 놀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후적인 거죠. 이 금융 투자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기계가 이제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후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이걸 내가 고쳐서 부가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제가 영원히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회간접펀드, 뭐 벤처기업, 원자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간접펀드 SOC라고 하죠.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인천공항철도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인천공항철도 지금 많이 안 쓴다고 하고 계속 뉴스 나오죠. 랜저 정책상 나오는데 이거는 인천공항철도를 만들기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전에도 무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철도를 많이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가격도 조정해보고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되죠. 여기는 원래 이게 제가 그 인천공항 철도가 아니라 영종대교를 썼다가 지금 바꿨어요. 영종대교 너무 성공적인 프로젝트라서. 근데 영종대교는 사실 그냥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바람이 불면은 또 막아줘야 되고 사고가 나면 치워줘야 되고 만약에 영종대교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몇 시간 정체됐다라는 표현이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사람들 아무도 안 쓸 거예요. 다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서비스적인 운영의 어떤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또 보면 벤처기업 같은 거 보면 VC죠. 벤처 캐피탈 보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이후에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VC가 있는데 여기는 그 중국에서 제일 큰 게임 회사인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예요. 캡스톤 파트너스가 어떤 게임 회사 혹은 뭐 IT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텐센트 본사에서 나와요. 나와서 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떻게 중국 시장에 안착할지 혹은 한국에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계속 같이 고민을 해줍니다. 계속 그 투자 전에도 물론 고민을 하죠. 하지만 투자 이후
후에 일어나는 고민이 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 대체 투자의 꽃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PE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BK 파트너스라는 PE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PE 중에 하나죠. 웅진 코웨이 다들 아시죠? 정수 코웨이를 웅진 그룹이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컬랩스가 됐을 때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더 돈을 벌게 만들고 이거 보면 이게 어디 뉴스에 있는 건 제가 출처를 못 썼는데 밸리어 프로젝트 하는 거 했대요. 그래서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회사 가치가 성장을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 PE에 있는 직원들의 현재 리저브된 평균 인센티브가 다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기계가 하겠습니까? 기계는 이런 걸 못해요. 왜냐면 밸리어 프로젝트를 보면은 뭔가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그런 걸 하는 건데 문화를 바꾸는 데 기계가 이게 나와서 앞으로 우리 회사 이런 회사에 된다고 말을 해봐야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원자재와 선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실제로 이거 연기금에서 이런 걸 만드는 이런 택틱을 쓰는데 보통 이제 선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 보관 비용이 포함돼서 선물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원유 선물을 거래하는데 만약에 보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은 선현물 사이에 아비트러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관 비용을 낮추는 택틱인데 원유를 잔뜩 삽니다. 원유 잔뜩 사고 그냥 바다에 띄어놔요. 근데 바다에 띄어놓으려면 이제 배가 놀잖아요. 그래서 배를 그 폐선박을 삽니다. 그러니까 고철덩어리. 그래서 사서 그냥 올려서 띄어놔요. 그럼 보관 물론 배에 어떤 배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 들지만 그 폐선박은 거의 철강석 값이랑 똑같은 무게 단위로 구매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다른 보관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철강석의 가격이 혹시라도 오르기라도 한다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만약에 이제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것도 일단 원유를 사서 현물을 일단 어쩔 수 없이 사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놓고 어떻게 이거를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혹시 제주도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이제 에코랜드라는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제주에 이제 곶자왈이라고 한라산 중턱에 있는 원시 스프링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은데 여기 골프장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원시림이라 이걸 다 밀면 또 환경 여러 이슈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 땅을 이제 산 사람은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철길만 깔았습니다. 철길만 깔고 이제 기차가 다니죠. 기차가 다니면 환경 피해는 최소화가 되겠죠. 기차도 다니니까. 그런데 기차를 탄 사람들은 자연을 구경하고.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대박 수준 환경 파괴 최소화되고. 단순히 땅을 사기 전에도 고민하지만 땅을 산 이후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철길을 까는 작업도 해야 되고 깔고 나서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고객들이 저기다가 막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체크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았죠. 사실 곶자왈 땅은 그래서 쓸모없는 땅에서 땅값이 되게 낮았는데 이 이벤트 중에서 이 땅의 지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쭉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재밌죠. 결국에 대체 투자의 본질은 산 이후에 혹은 내가 액션을 행동한 이후에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결국은 고민. 인간의 고민을 투입해서 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대체 투자의 핵심인데 고민하는 우리 되게 인상적이죠. 인상에서 자꾸 되게 기뻤는데 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 대체 투자인가? 뭐 이 이벤트 그냥 사고 기다리면은 대체 투자가 아니지만 사고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 대체 투자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계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당장 이제 한 30-40년은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금융권에 취직을 하시고 하더라도 그냥 기존 패러다임대로 20-30년? 저는 20-30년도 길다고 보는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도 황 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더 길게 살 100살 이상 살아야 돼요. 내 현재 잡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의 잡은 직업을 최소한 60년은 내가 유지를 60년, 50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패러다임은 아니죠. 내 스스로 뭔가 바뀌고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질문을 잘 만드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질문을 잘한다는 것도 역시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내가 고민을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고민을 잘할 수 있나.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 보면 이런 것들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깐 사람이 이제 요새 말로 덕후라고 하죠. 기차 덕후였어요. 얘는 조금 이유가 있고 뭐 이걸 한 사람 게임 덕후. 제가 덕후라는 말 쓰는데 어떻게 하면 고민 잘할 수 있을까? 덕후이긴 하지만 결국 아까 그 MBK 얘기를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후라는 거는 내가 이 어떤 특정 행동이나 물건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만이 특별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뭔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더라고 하면 이 캐릭터를 보면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동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결국에는 AI가 범람하고 뭐 기계가 범람하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느끼는 이 느낌의 감정, 이거는 기계가 저는 절대 카피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무슨 캐릭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 캐릭터를 보고서 기계는 절대로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전 세계에서 하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없어요. 기계는 대량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감정은 우리가 또 전파할 수 있죠.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기계는 그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때 없어요. 결국에 같이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컴파션이라고 하는데 서로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할 확률이 높고, 그게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내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핵심이었어요. 결국에 기계와 인공지능의 이런 문명이 확장될수록 느낌이 지금 서로 공감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긴 미래에 대한 투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비슷하긴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컴파션의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여기 옆에 이제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켈란조의 피에타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훌륭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지만 저기 이제 이걸 안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성모 마리아하고 이게 이제 죽은 예수의 시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엄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제가 종교가 그 기독교라는 건 아니지만 이 역사적 의미를 설명드리는 건데, 예수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펐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실 성모, 뭐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팩트를 놓고 보면 예수가 죽었을 때 제일 슬픈 사람이 성모일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한 걸 피에타라고 해요. 그래서 피에타의 원래 의미는 남이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대신 그걸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누군가 아플 때 나도 같이 느끼고. 그걸 피에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상대방이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 뭐 캐릭터에 대한 덕후다라고 하면은 야 그래 너 덕후? 야 너 이상하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그걸 공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걸 좋아할까? 그걸 공감할 수 있으면은 타인이 이해하고 내가 더 질문을 더 잘할 수 있고 혹은 더 감성적으로 풍부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결론은 시간을 맞추려고 좀 빨리 얘기를 했는데 덕질을 한 개 이상 하자. 지금 공부도 하시고 취업 준비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지만 끝까지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뭔가 취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 활동면은 생산적인 덕질을 하시면은 LOL을 하더라도 LOL만 계속 하지 말고 이 LOL을 만든 사람은 무슨 고민을 만들었어? 이 LOL 캐릭터는 왜 귀가 이렇게 생기고 다리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를 고민한 것이 생산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게임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공에 대한 혹은 야구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야구에 관련된 굉장한 매니아였는데 지금 야구 게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게 자기의 미래를 위한 일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혹은 한 가지의 이제 덕질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한번 돌아보시면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취미 활동이나 특기 활동이 없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아직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생이 100살까지 사니까 아까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특기 하나를 만드는데 한 5년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 5년이면 충분해요. 지금부터 5년 동안 만들면은 그래봐야 30대 중반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넓게 인간의 본성을 보는. 아까 황 회장님이 사기라는 책을 출간해 주셨는데 인간의 본성을 보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기 그리고 이제 삼국지. 그 인간의 본성의 어떤 감정을 이거를 어떤 삐에 따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팩트 위주로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때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양하게 넓게 인간의 어떤 본성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게. 아까는 제가 또 마지막 첨언을 드리면 금융투자업자 중에 이제 자산운용업이 앞으로 훨씬 큰 시장이 될 거다 하셨는데 자산운용업도 결국에 P나 VC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럼 그 큰 시장이 될 때 내가 정말 잘하는 분야의 매니저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시들해지는 좀 와인 펀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레고 펀드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르겠죠. 인간은 결국 점점 자신의 어떤 감성을 느끼는 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세상이 로봇화되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특기나 취미 생활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내가 금융투자업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 정말 한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LOL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정인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주무시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희 10분간만 간단하게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